제 이야기가 너무 길고 또 믿기 어려우실 것 같아 제보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간에 이유 모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잠에서 깨면 꿈 내용이 잘 기억도 안 났고 시험 기간이라 그냥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험이 끝난 후에도 악몽은 계속됐고 더욱 선명해져서 꿈이 생생히 기억날 정도가 됐어요. 또 이상한 점은 4개의 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제가 큰 기와집에서 한복 입은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내려와 흠씬 두들겨 패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한복 입은 여자가 바닥에 퍼질러져서 울고 있고 저는 그런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마당 끝에 있는 우물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우물 앞에서 한복 입은 여자가 얼굴에 콧물, 눈물, 피가 범벅된 채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앞에 저로 보이는 사람이 재미있다는 듯 깔깔 웃으면서 우물 속으로 그 여자를 밀어 넣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하고 꺼림칙한 부분이 4번째 꿈인데요. 한복 입은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여자는 없고 보이는 건 우물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 뭔가 있는 느낌이 들어 안을 봤더니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우물 안에서 깔깔대며 이 말을 반복했어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었으니 기쁘다. 이렇게 4개의 악몽을 한 달 내내 이상한 주기로 꾸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서 한 번은 철학관을 찾아가 꿈 해석을 부탁했어요. 철학관에서는 제 꿈을 듣더니 해몽보다 전생체험이 더 도움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 반 의심 반으로 하게 된 전생체험은 제 꿈과 놀랍도록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생체험에서는 저는 어떤 아가씨였고 수연이라는 몸종이 있었어요. 저는 못생겼고 재주가 없는 반면 수연이는 예쁘고 재주가 많았는데요. 어느 날 제 부모님처럼 보이는 분들이 저 대신 어느 집에 수연이를 딸이라고 속여 시집 보내자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다음날 부모님이 그 집으로 혼인 얘기를 하러 나가자마자 저는 수연이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에 던졌고 수연이는 자기한테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더 화가 났는지 수연이의 몸을 마구 짓밟고 얼굴에서 피가 터지도록 때렸어요. 그런 중에 수연이의 옷이 풀어 헤쳐졌는데 그 틈으로 수연이 배에 큰 멍이 든 게 보였죠. 수연이가 바닥에 누워 미동도 없이 흐느끼기만 하자 저는 수연이의 머리카락을 다시 붙잡아 마당 끝 우물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수연이를 우물 안으로 밀어넣고 저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장면을 끝으로 그날의 전생체험은 끝이 났어요. 전생체험 후 철학관에서 저보고 아무래도 무당한테 가보는 게 좋겠다며 아는 무당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무당이라면 질색을 하던 터라 철학관 할아버지한테 무당은 싫은데 라고 했죠. 그랬더니 원래 무당은 의사야, 의사. 귀신이나 영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의사한테 받는 치료받는 건데 일부 돈에 미친놈들이 되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며 무당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친구와 함께 주소를 따라 용인으로 갔어요. 무당이라고 하면 60대 화장기가 진한 중년 여성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저와 친구가 만난 무당은 젊고 선하게 생긴 수수한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분께 철학관 할아버지의 소개로 왔다고 말한 뒤에 제 꿈과 전생 체험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절 보고 웃는 거예요. 이빨이 보이도록 환하게 웃다가 확 정색했는데 표정이 너무 소름 끼쳐서 저희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무당이 말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천수를 누렸으니 그 업이 얼마나 클 것이며 시신도 걷어주지 않았으니 그 업은 또 얼마나 클 것이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었으니 마부위침이라. 참. 무당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다가 갑자기 허공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니 불쌍해라.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 이러면서 계속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란 듯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보살님, 주위에 곧 아기 태어나지?
그때 문득 숙모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뒤라 아기 신발 사다 준 게 떠오르는 거예요. 놀라서 입도 안 떨어지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무당이 책상을 쾅 치면서 아기 태어나지? 그치? 하고 다시 묻는 겁니다. 저는 무서웠던 나머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무당이 보살님 진짜 큰일 났다. 아이고 어쩌냐? 너무 늦었어. 아기 죽었어야 됐어. 애기. 이러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아기를 왜 죽여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묻자 무당이 저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너 전생에 사람 죽였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우물에 던져놓고 천술 누렸잖아.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너한테 온 거야. 그 말에 저와 친구 둘 다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당이 이러는 거예요. 그 태어난다는 아기, 그 아기로 찾아온다고. 저는 무슨 개소린가 싶었죠. 그러자 무당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는 당부했어요. 보살님, 내 말 잘 들어? 아기 태어나면 그 아기랑 같이 있지 마. 돌 지나기 전에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 친구가 왜 돌까지인데요? 하고 묻자 무당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전생을 기억하거든. 그리곤 저한테 염주 비슷한 팔찌를 주면서 이제 악몽은 안 꿀 거라고 했어요. 저와 친구는 무당집에서 나와 헛소리네 뭐네 떠들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무당을 만난 후로 거짓말처럼 악몽은 안 꾸더군요. 그렇게 한 달 지나고 그 일들이 흐릿해질 때쯤 사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와 엄마는 며칠이 좀 더 지난 뒤에 숙모 병문안을 갔어요. 엄마가 숙모한테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숙모가 웃으면서 대답하셨는데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수연이에요. 시어머님이 첫 손주라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지어 오셨는데 이름 짓는 곳에서 꼭 수연이라고 지으라고 했대요. 그래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저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 숙모 옆에 계시던 삼촌이 웃으면서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 형수 신기한 게요. 애기 배에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묻은 줄 알고 침으로 지웠었다니까. 삼촌이 그러면서 아기 배를 까서 보여주는데 저는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전생 체험할 때 본 그 여자의 피멍이 생각났거든요. 엄마가 너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저는 아프다고 대답하고 숙모한테는 아기 예쁘다, 아파서 죄송하다, 몸조리 잘하세요 이런 말들을 두서없이 한 뒤에 바로 병원을 빠져나왔죠.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그 뒤에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엄마는 소설 너무 많이 읽었다면서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 하다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다음날 저를 데리고 어느 절에 갔어요. 스님 한 분이 얘기는 다 들었다면서 엄마랑 저를 법당으로 데려갔고 저와 엄마는 며칠 동안 수연이라는 분의 제사를 성심껏 지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숙모에게는 죄송하지만 얼마 전 돌잔치 때까지도 얼굴을 못 비추고 전화랑 문자로만 연락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2달 전쯤에 꿈에서 어떤 여자가 엉엉 울면서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울던 여자가 저한테 바늘을 주고 갔어요. 그때 찾아갔던 무당에게 전화로 이런 꿈을 꿨다고 하자 이제 다 끝났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아직은 사촌동생을 볼 용기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동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신이나 무당은 하나도 안 믿고 살아왔는데 이번 일로 겁이 많아졌네요. 제가 갓 20살이 됐을 때 겪은 일입니다. 대학 입학 전에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됐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시급이 2만 원인 식당 서빙 일을 발견했어요. 저희 집과 거리가 꽤 멀긴 했지만 시급이 괜찮아서 더욱 자세히 알아봤어요. 가게 주소를 확인해 보니 위치는 외곽이었지만 저희 동네에 가는 버스도 있고 식당 시설도 좋아 보여 지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이트에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한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제 소개를 간단히 한 후 그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여성분이 자신을 그 식당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어머 아가씨 잘됐다. 그런데 우리 가게가 메뉴판 글씨가 좀 작아서 말이야. 혹시 안경 끼니? 저 안경 안 껴요. 눈 좋아요. 어머 진짜? 그럼 술이나 담배는 하니? 우리 가게가 금연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다 담배를 안 피워서. 술은 조금 하지만 담배는 안 피워요. 술은 하는구나. 그래, 그래도 술 정도는 괜찮지. 사장님의 질문이 끝난 것 같아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다른 곳에 비해 시급을 많이 주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일이 좀 힘든 편인가요? 아, 아니. 일은 다른 식당 홀서빙이랑 비슷한데 여기 가게에 거리가 좀 있잖아. 교통비 포함한 거야. 더 궁금한 거 없어?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보러 올 수 있어? 아, 그리고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택시 말고 버스 타고 와. 택시는 돈 아깝잖아. 그렇게 사장님과의 전화 면접을 마친 뒤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땡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는 늦잠을 자고 말았고 이대로 버스를 타면 면접 시간에 늦겠다 싶어 안전하게 택시를 타기로 했죠. 택시를 잡아탄 저는 식당 위치를 말하려다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캡처해둔 사진을 택시 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사진을 보고 내비게이션에 위치를 입력하시다가 갑자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그런데 여기는 왜 가요? 그래서 저는 시급을 2만 원이나 주는 식당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면접을 보러 간다고 신나서 말씀드렸죠. 아가씨, 잘 알아봤어요? 여기 폐공장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순간 시력 관련 얘기와 술, 담배 유무를 묻던 사장님과의 전화 내용이 생각나면서 제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 그 식당의 구인 광고를 찾아봤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기로 한 오전 10시가 되자 어제 통화했던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뭔가 꺼림직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죠. 지금은 인터넷에 이런 일화가 많이 올라와서 다들 조심하지만 그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늦잠을 안 자고 버스를 탔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무서운 상상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해운대 송정바닷가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아가씨가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건 이 아가씨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뭐라고 묻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동네에 사는 미친 여자라 다들 그러려니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버스를 계속 기다리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제 보라색 핸드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말이죠.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주 많이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육성으로 내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높이도 없고 누군가 내 머릿속으로 텔레파시처럼 목소리를 흘려보낸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굉장히 기묘하고 알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기 미안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려는 찰나에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위아래도 없구만 라며 누군가 제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엄청 아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웬 할머니께서 저에게 화를 내면서 또 때리려는 겁니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저는 화가 나서 아 할머니 왜 때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할머니께서는 무섭게 노려보면서 이놈이 말대꾸를 하네? 라며 또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겁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고 저와 제 친구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을 걸었던 그 여자만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기분에 창밖을 보면서 중얼중얼거리며 마음을 잡고 있는데
아까 저를 때렸던 할머니께서 학생아, 아까 많이 놀랬지? 미안하다. 니한테 요망한 게 붙어가지고 내가 그거 떼어내려 그랬다. 아까 그 여자, 그게 사람 아니고 귀신이다. 저는 뭔 대낮에 개소린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분란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이 할머니 정신이 좀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서 그냥 네네 하고 건성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거한테 네가 모른다고 대답했으면 찾아내라고 니한테 붙었을 기다. 그 요망한 게 붙으면 그때부터 살날 얼마 안 남은 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기다. 조금 무서웠지만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시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우리 버스 기다릴 때 너한테 뭐 물어본 여자 있었어? 없었잖아. 친구는 그 여자를 전혀 못 봤던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여자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몇 번 더 봤는데요. 그럴 때면 못 들은 척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곤란해하면 서로 돕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건 목소리도 말투도 다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뭔가 언어를 억지로 쓰려고 한다고 느끼거나 귀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반드시 모르는 척 하세요. 그거 사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귀신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준 이야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 게 봄이었는데 불편 없이 잘 적응했고 새 집에서 별탈 없이 잘 생활했어요. 문제는 여름이었습니다. 날이 꽤 더워져서 방문을 열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던 저는 잠깐 잠에서 깨 눈을 떴는데 제 방 앞에 웬 남자아이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서 문고리를 잡아당겼는데 아무리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문고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기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제가 오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셨고 그제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방 앞에 웬 남자아이 못 봤냐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고 거실에 아버지밖에 없으셨다고 했어요. 문은 TV를 보러 거실에 나왔을 때부터 이미 닫혀 있었다고요. 비슷한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엄마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아무래도 문이 고장난 것 같다고, 그리고 딸이 밤마다 이상한 걸 본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오래전 그 집에서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예전 그 집에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술만 마셨다 하면 그렇게 애들을 때렸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구타에 시달리던 오빠가 아직 나이가 어린 여동생을 방 안으로 도망가게 하고 문을 잠그게 한 뒤 문 앞에서 맞고 버텼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아이는 아버지에게 맞아 죽었대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아이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위령제까지 올려 그 아이의 넋을 달래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래된 일이고 이전에 살던 사람들한테서는 별 이야기가 없어서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아이의 원혼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그때 위령제를 해줬던 무당과 다시 연락해보겠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듣고 제 방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아이가 이야기 속 오빠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부모님이랑 거실에서 자지 않고 왠지 제 방에서 혼자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방문 열고요. 한참을 자던 중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어김없이 그 남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남자아이에게 이제 안 와도 돼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남자아이가 몸을 돌리더니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에게 걸어오는 남자아이가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침대에 가만히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온 남자아이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여기저기 멍이 든 몸으로 저를 가만히 안아주더니 고마워 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서 그 아이를 껴 같이 엉엉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제 방에는 그 남자아이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무당을 불러 구슬 할 필요도 없어졌죠. 또 신기하게도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까지 저는 잔병치레 한 번을 겪은 적이 없었어요. 아마 그때의 남자아이가 저를 지켜줬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방에서 살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옆에는 이 지역에서 제일 처음 지은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도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 집은 예전에 무당 부부가 살았는데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야 하는 비방이나 구슬하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합니다. 그 무당 부부는 예전에 TV에도 나올 정도로 용하기로 유명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큰 돈을 받고 남을 해야 하는 부적이나 비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인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는데 진짜 무서운 건 구슬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몸에 불이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 지르면서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이 여자 무당은 숫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다고 합니다.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돈에 정신이 팔려있던 이 남편 무당도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었죠. 그 뒤 그 집에 한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찍힌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칼에 찔렸는지 입과 찔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해요. 자식들은 2층 자기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가 된 것 같다고 했죠.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했는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집을 철거하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졌고 공사 인부 여럿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집만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뒤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아의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진짜 금술이 좋던 부부였는데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물건 던지고 매일같이 싸웠죠. 아들도 이상해졌는데 전교 1등의 인싸 스타일이었던 애가
갑자기 학교에서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고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자애들 놀래키고, 그리고 어느 날은 학교 창고에서 죽은 쥐를 가지고 와서 마치 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교복 상의를 이용해서 쥐 시체를 안고 다녔어요. 동네에서는 혹시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거 아니냐고 엄청 수근수근거렸어요. 멀쩡했던 가족이 저 집에 이사 오고 난 뒤부터 다 이상해졌으니 상습적으로 봐도 그 집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이 집 엄마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줬고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종교인이었던지라 그 말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추석 때 이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매달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굿을 하다가 불타 죽은 그 장소였고 마을 어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하고 다녔습니다. 그 뒤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사는 곳이 되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뭐 사람들은 노인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 이후로 젊은 사람들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명씩 죽은 것 같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 이장이 이러다 다 죽겠다고 무속인을 불러다가 굿을 했습니다. 굿을 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라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고는 피 한 바가지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나는 이거 절대 해결 못한다고 도망갔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만신인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전받은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라고 그 동네는 우리 가족한테 절대 가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이 구슬한 뒤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군청에서 그 집을 용역업체를 시켜서 철거하려고도 했는데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로 죽거나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겨서 그 집은 여전히 그 지역의 유명한 흉가로 남아 있습니다. 학창시절 밤마다 체육을 좋아하고 교복 대신 체육복만 입는 학생들이 꼭 있잖아요. 제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성격도 털털했고 운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몸 하나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면서 공을 피하다 발을 헛디뎠는데 오도독 소리가 나면서 넘어졌습니다. 다리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면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어요. 결국 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종아리뼈가 부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철심 박는 수술을 했고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퇴원을 3일 정도 앞두고 있는 날이었어요. 어떤 스님이 제 병실에 들어오시더니 제게 과자가 여러 개 담긴 봉지를 건네시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 과자를 주는 게 수상해서 이걸 왜 제게 주시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스님은 나 어디 절 큰 스님인데 네 엄마가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너 김선영 맞지? 하시는 겁니다. 스님이 말한 절은 예전에 엄마에게 한번 들었던 곳이라 스님께 다시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이어 스님은 네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제 병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만 보셨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어머니는 스님을 보시더니 놀라시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스님은 어머니께 애 아빠가 얼마 전에 큰 수술했지? 애한테 마가 꼈어. 퇴원하거든. 최대한 빨리 절로 데려와. 라고 하시고는 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스님을 배웅하고 돌아오신 후 요즘 다니고 있는 절에 용한 스님이라며 제게 퇴원하고 바로 절에 가자고 하셨어요. 실제로 제 다리가 부러지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갑상선염으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님의 말을 따라
퇴원하고 이틀 뒤에 어머니와 함께 그 절에 갔습니다. 이어 스님은 제 배를 누르시더니 생리통 심하고 장염 자주 오지? 숨 쉴 때 힘들고 그것도 다 풀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TV에서 보던 무속인들이 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거리시면서 제 배를 몇 번 쓰다듬어 주시고는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을 만난 후 어머니 차를 타고 절에서 내려갈 때였습니다. 창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물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냄새요. 근처에 저수지가 있기는 했어도 분명 차 창문은 다 닫혀 있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창문 좀 열자고 했는데 엄마는 무슨 냄새가 나냐며 오히려 혼내시더라고요. 전 어쩔 수 없이 냄새를 꾹꾹 참았습니다. 다행히 하늘 다 내려가 시내로 접어드니 물비린내는 나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또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탄내, 술 냄새, 담배 냄새, 주변에서 흔하게 나는 냄새였지만 문제는 저만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디서 탄내 안 나? 아, 담배 냄새 하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냄새? 아무 냄새 안 나는데 하면서 병원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고 절 놀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냄새가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후 저에게만 나는 냄새의 심각성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전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피비린내 비슷한 철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 생각하는데 순간 칼이 찔려 쓰러진 한 아주머니 이미지가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피비린내가 더 독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는 아파트에서 나는 거였어요. 저는 냄새가 강하게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4층에 눈길이 멈추었어요. 4층 창문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아주머니가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겁에 질려 그 아파트 단지에 살던 친구에게 혹시 저 아파트 4층에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어? 얼마 전에 저기 4층에 강도 살인사건 나서 아주머니 한 분 돌아가셨어 라고 하더군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당혹스러웠던 저는 친구들에게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가야겠다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왔어요. 다행히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고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어머니를 따라 그 스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냄새가 나지? 이러시더니 왜 냄새가 나는지에 관해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는 저에게 껴있던 말을 걷어내는 중에 코가 트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눈이 열리면 귀신이 보이고 코가 열리면 귀신 냄새가 나고 귀가 열리면 귀신 소리가 나고 정신이 열리면 모든 게 열린 거라면서 일시적인 일이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탄내와 물비린내에 대해 묻자 물비린내는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이고 탄내는 화재로 타 죽은 사람이며 담배 냄새는 담배로 골병난 사람이었고 마지막 피비린내는 피를 많이 흘려 죽은 귀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피비린내를 맡았을 때는 왜 귀신의 모습도 보였는지 묻자 죽은 지 얼마 안 된 원한 깊은 귀신이 어떻게든 자기를 보이게 하고 싶어서 눈을 열리게 한 거일 수도 라며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3일간 눈만 감거나 정신을 딴 데 두면 피를 흘리던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만 나던 냄새는 정말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떠오릅니다. 그 피를 흘리며 눈이 뒤집힌 채 억울해하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제가 20살 때 첫 자취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수를 해야 했던 저는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첫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모든 과정을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고, 어린 제가 구할 수 있는 집은 보증금이 없는 반지 하나 원룸뿐이었어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심란해하던 찰나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전봇대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원룸, 즉시 입주, 무보증, 월 35, 방금.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당장 집을 보러 갔는데, 집주인은 5, 60대 아주머니셨고 집 상태는 매우 좋았어요. 아주머니는 이 정도 크기의 집이 이 가격에 보증금도 없이 나오는 일은 흔치 않다며, 제가 학생인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입주한다면 특별히 싸게 주시겠다고 했고,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집을 월 30에 계약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좋은 집을 저렴하게 잘 구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문제는 이사를 오고 난 뒤 일주일 정도 지난 뒤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뭔가 집이 어수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을 뒤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아침에 정신없이 나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기묘한 느낌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어느 날은 가지런하게 정리해둔 신발이 넘어져 있기도 하고, 열어두고 간 서랍장이 닫혀 있는 등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계속되었고,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약기운에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집 벽면이 온통 빨간 피로 피칠갑이 되어 있고, 어떤 여자가 문가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고 밖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싶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인기척을 죽이고 제 집 안쪽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아니, 나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와서 확인하려고. 황당해하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는 얼버무리고서는 별일 없으면 됐다고 쉬라고 하시면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이상하게 집에서 잘 때면 악몽을 꾸곤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거나 몸이 아팠죠. 어떤 날은 꿈에 젊은 남녀가 나와서 세간살이를 다 집어던지며 싸우는 꿈을 꾸기도 하고, 자려고 누우면 온몸이 땅바닥으로 끌려 들어가서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마치 땅속에 생매장을 당하면 이런 느낌일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도망치듯 이사를 가게 된 계기가 있었던 그날. 그날은 알바가 없는 날이라 낮에 잠깐 외출을 하고 집에 일찍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살금살금 집으로 가서 현관문 안을 들여다봤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제 옷장이나 싱크대 같은 곳을 열어보면서 정신없이 뭔가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더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잠깐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더 크게 역정을 내시면서 아니, 보증금도 없는 집인데 학생이 월세 안 내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떡해? 내가 자주 와서 사람이 사나 안 사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시라고 아주머니를 쫓아냈어요. 가뜩이나 꿈자리도 안 좋은데 집주인까지 소름 끼치게 구니까 혼자 있기가 무서워져서 친구들을 불렀고,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다가 자려고 누워서 이제 막 잠들려는 찰나에 옆에서 친구가 자꾸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그 귓속말이 발음이 다 뭉개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소리여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려고 친구 쪽으로 얼굴을 돌렸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길게 머리를 풀어헤친 어떤 여자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다 잠에서 깼고, 도저히 거기서 잘 수가 없어서 그날은 친구 집에 가서 잤습니다. 며칠 뒤 아무래도 집을 이사하는 게 좋겠다는 친구의 권유로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근처 부동산에 갔는데, 지금 사는 집의 위치를 물어보던 부동산 아저씨가 크게 놀라더니
그 집은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동네 부동산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웬만해서는 세입자한테 소개도 잘 안 해주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년 전쯤에 그 집에서 젊은 아가씨 하나가 자살했는데 그 뒤부터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집이라고. 제가 이사 오기 바로 한 달 전에도 젊은 커플이 살았는데 남자랑 여자친구랑 맨날 싸우다가 남자가 여자친구를 죽이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집주인이 왜 그렇게까지 제가 도망가지 않았는지를 감시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저는 그날 바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고 짐을 챙겨서 도망치듯이 친구 집으로 갔고, 그 집에서 나온 뒤부터는 더 이상 어떤 악몽도 꾸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다들 어려서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때문이거나 어떤 식의 이유로든 한두 곡 정도는 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뭔가 피아노 건반을 눌러보는 게 힘이 듭니다. 마음에서 어쩐지 내키지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항상 밤늦게 귀가하시던 아버지는 기분 좋은 얼굴로 집에 오셨는데 박스를 조심조심 풀고 접어진 것도 펴고 뭔가 오랜 세팅 시간이 끝나고 나자 반짝거리는 커다란 피아노가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벅찬 마음을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너무 좋아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건반을 몇 번 눌러보시고 소리도 제대로 나는 것을 확인하시자 아버지는 저와 동생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자매의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피아노 건반을 살짝 눌러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밤이니까 옆집에 시끄러울 수도 있다고 치지 말고 내일 일어나서 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가득 부푼 마음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설득돼서 건반 한번 눌러보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너무 행복하고 두근거려서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고 한참을 자다가 너무 밝고 빛이 가득한 이상한 느낌의 잠에서 깼는데 방문에 뚫려있는 유리문 사이가 아주 밝은 빛과 붉은 빛이 번갈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빛이 신기해서 멍하고 한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틈 사이도 빛이 가득하고 뭔가 내가 놓여있는 공간 자체가 이상하게 둘러싸여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묘한 마음에 엄마를 슬그머니 깨워봤습니다. 그때 저와 동생이 많이 어려서 부모님이랑 같이 잠을 자던 시기였고 그래서 한 방에 아버지, 저, 동생, 엄마 이렇게 4명이서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엄마 하고 흔들어 깨우자 엄마는 잠결에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왜 하시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망설이다가 엄마, 집이 화내. 계속 빛이 움직여. 하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대로 다시 잠들어 버리시는 것 같더니 슬그머니 다시 눈을 뜨고 응? 하고 저를 쳐다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족이 자고 있는 방 전체가 정말 따뜻했고 방문 사이 유리 너머로는 붉은 빛이 왔다 갔다 하고 문틈 사이로 빠져나오는 환한 빛을 잠시 보시더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소희 아빠, 일어나요. 일어나요. 집에 불이 났어요. 가연아 일어나. 저와 어린 동생은 집에 불이 났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머리에 와닿기도 전에 속옷 차림으로 엄마와 아버지 품에 안겨서 불길을 뚫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서 1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새까만 밤이어야 할 그 시각에 사방이 어두운데 우리 집이 정말 새빨갛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대문부터 현관, 거실, 다른 방들이 다 불길에 휩싸이고 안방까지 불길이 번지려던 차에 제가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거실 뒤쪽으로 난 뒷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우리를 안고 데리고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동생은 나시와 팬티 차림으로 집 대문 밖 길에 서서
우리 집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참 뒤에 119와 앰뷸런스가 도착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났는데 그땐 이미 저와 동생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옆집 하나 언니네 아주머니께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다시 다 신경 끄고 잠자야 한다고 이불을 덮어주셔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계속 옆집이었던 하나 언니네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평소보다 예쁜 옷을 입고 아주머니가 마음 써서 차려주신 정성스러운 식사를 하면서 매일 머리까지 정성껏 묶어서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도와주시는 분의 배려가 있어서 제 부모님과 달리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머리로는 화제를 이해했지만 살면서 내가 잃거나 현실적으로 느끼는 삶이 달라졌다거나 고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한동안 학교가 끝나면 옆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다시 습관처럼 화재로 엉망이 되어 있던 집으로 가서 재투성이가 된 바닥을 밟고 거실이었던 곳, 내 방이었던 곳, 같이 잠자던 곳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원래 내 것이었고 내가 알던 것들이었던 것에 망가진 형체를 별 감정 없이 하나하나 구경하다가 피아노였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눌러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선물로 피아노를 사주시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피아노를 쳐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칠 수 있는 형체가 아닌 것을 보면서 이럴 거면 그냥 밤에 한번 눌러볼 걸 그랬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자리에 정 같지는 않지만 다시 콘크리트로 급히 지은 1층 상하방이 생겨났고 그 자리에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면서 도움도 받으면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꾸준히 아무런 말 없이 저와 동생을 먹이고 재워주신 옆집 아주머니 같은 감사한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로서는 피부에 와닿는 것 없이 힘듦을 모르고 어떻게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후에 듣고 보니 저희 집에 불을 지른 사람은 어떤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는데 그냥 심심해서 불을 질러봤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 인명피해도 없었기에 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해요. 그 사람은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가족을 봐왔고 내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너무 심심해서 4명을 태워 죽여볼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어떤 공포나 한이 가득한 귀신 이야기보다 이해가 되지 않고 무섭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심심해야 집을 태워보고 싶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혐의 없음으로 결국 종결되고 추후에 아버지는 그 사람을 대면했는데 정말 선해 보이는 젊은 대학생으로 보였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눈물과 함께 죄를 빌어서 이미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상도 받을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반년쯤 뒤에 제가 사는 바로 옆 동네가 갑자기 핵을 맞은 것처럼 크게 흔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크게 나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남아있을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요. 도시가스 폭발 사고로 가스 저장 탱크가 연속으로 폭발하면서 사고 지점 근처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었는데 인근 주택의 아파트 유리창이 다 날아가 버리고 주변 집들이 주저앉고 일부가 무너지기도 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던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3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먹통이 된 전화기와 전기가 나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우리 동네가 아닌 옆 동네에서 일어난 폭발이라서 책상이 엎어지고 물건들이 떨어지고 부러지는 정도로만 끝났지만 아주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때 문제를 파악한다면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저희 집에 불을 질렀던 남자 또한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고 했어요.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풀려날 가망이 높다는 어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만 듣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가끔 주택가의 화재나 산불 등의 뉴스를 다른 사람보다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 이미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졌을 수도 있지만 범인이 잡혔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는 거리에 CCTV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력해 보이는 용의자가 있더라도 체포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고의 방화에 대한 범인은 거의 다 잡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다만 방화는 습관 같은 것이라서 한번 방화를 한 사람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꼭 다시 방화를 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범인이 다 잡히는 것은 CCTV나 경찰의 노고도 있겠지만 이미 방화 전과가 수두룩하고 전과가 없어도 결국은 다시 방화를 저지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찝찝한 일이죠. 이미 잡힌 범인이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해도 결국은 다시 방화를 저지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저희 집에 불을 질렀던 대학생이었던 그 청년은 아직까지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중계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아직 살아있다면 그 선해 보이던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또 어디선가 불을 지를 곳을 찾아보고 다니고 불을 지르겠구나 싶어집니다. 이건 제가 귀신이나 괴담에 미쳐있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용기가 대체 어디에서 났을까 싶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자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괴담 같은 걸 찾아보다가 당시 유행하던 나홀로 숨바꼭질의 후기를 읽게 됐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이상현상을 경험하거나 귀신 목소리를 들었다는 후기를 보고 이거다 싶었죠. 반드시 집에 혼자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께서 할머니 댁에 가시는 주말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말 저녁 드디어 부모님께서 가셨고 집에는 저와 저희 집 고양이 고미만 남았습니다. 저는 먼저 고양이를 제 방에 잘 넣어두고 문을 닫은 뒤 거실에 앉아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 채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두근두근거렸어요. 준비물은 인형, 쌀, 붉은 실, 소금물, 대야, 손톱, 그리고 인형을 찌를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한데 집에 인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안 입는 헌옷을 대충 잘라서 만들기로 했는데 손재주가 없었던 저는 인형을 만들기 위해 천을 자르다가 손을 살짝 베었고 인형의 몸통 부분에 피가 한 방울 묻었는데 별일이야 있겠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인형을 완성하고 인터넷에서 본 대로 욕실 세면대에 물을 받은 뒤 인형을 세면대에 담그고 녹이 슬어서 잘 안 드는 커터칼을 가지고 와서 인형을 찌른 뒤 인형에게 네가 술래야 라고 말하고 잽싸게 안방 장롱 안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손에는 핸드폰과 소금물이 담긴 물컵을 들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 집의 불은 다 켜두었죠. 그리고 장롱 안에 숨어서 한참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시하다고 생각하면서 장롱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방불이 확 꺼졌어요. 무서워서 휴대폰 플래시라도 켜고 나가서 얼른 이걸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핸드폰 화면이 켜지질 않았습니다. 어떡하지만 반복하고 있는데 아까 내내 반응이 없던 핸드폰에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휴일이라 알람을 맞춰놓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울리는 알람에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고 급하게 허둥지둥 알람을 끄고 다시 숨죽여서 숨어있는데 안방문이 열리고 어린아이 목소리 같기도 하고 찢어지는 고음의 여자 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장롱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찾았다. 찾았어. 소름이 쫙 돋고 너무 무서워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하고 아주 날카롭고 사나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고미는 평소에 크게 우는 일이 없는 순둥순둥한 고양이라서 순간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장롱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는데 아까 세면대에 두었던 인형이 거실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인형에 소금물을 뿌리고 내가 이겼다를 외친 뒤 인형을 있는 힘껏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세면대에 물도 버리고 숨바꼭질할 때 썼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치우는데 아무리 찾아도 녹슨 커터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놀란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신 뒤에야 기절하듯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꿨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는 어떤 여자가 저를 노려보면서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겼는데 왜? 하면서 다가오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죄송하다고 다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희 집 고양이가 저를 밟고 지나가줘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몇 번 더 비슷한 악몽에 시달렸는데요. 잃어버린 커터칼은 제가 숨어있던 안방 장롱에서 발견되었고 커터칼까지 갖다 버린 뒤에야 악몽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찾아보니 이건 단순히 초자연 현상을 경험하는 분신사바 같은 미신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서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제 몸을 주겠다고 하는 일종의 저주나 강령술이라고 합니다. 제 실화이기도 하고 너무 자세히 써서 따라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도 되는데 절대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5대 종손입니다. 우리 집이 종갓집인데 대대로 독자였고 아버지는 종갓집 종손이자 장손이셨습니다. 제사 지내는 문제로 이혼도 많고 명절마다 다투는 집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은 모두가 반대해서 더는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명절이나 돌아가신 분들의 기일만 되면 아버지는 자신이 다 하지 못한 도리를 언급하시면서 섭잡한 마음으로 술을 드시죠. 아버지는 본인을 낳아준 부모, 예뻐해 주셨던 조부모, 인연이 있었던 증조부모와 고조부모까지의 제사를 지내시다가 더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조상에 대한 죄스러움을 평생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아버지의 제사를 도왔던 엄마도 돌아가시고 어떤 가족도 제사에 회의적인 입장인데다가 아버지가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시면서 아버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제사 지내는 일이 불가능해지면서 저희 집 제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도 다른 때와 별다를 것 없이 또 명절이 됐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얼굴 보고 만났으면 됐지 이미 지내지 않기로 한 제사에 대한 미련은 왜 못 버리시는 거냐고 아버지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될 때도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집의 평수가 커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사상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집을 구해야 할 만큼 아버지는 제사에 진심이시고도 집착도 심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간의 도리를 운운하셔야 할 텐데 뜻밖에도 이날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이미 얼큰하게 취하셔서 마음속에 묻어놓은 다른 이야기들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다른 집의 제사 사진들을 보면 남의 집은 저렇게만 하고 끝내나? 하고 초라하다고 느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의 제사는 상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싶을 만큼 가득가득한 상을 7개나 붙여 차렸습니다. 아버지가 젊으셨을 30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제사는 할머니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엄마와 결혼하시고 자식을 낳으면서 가정을 꾸리게 된 아버지가 제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 집이 작아져서 제사상이 다 들어가지 않아서 물려받게 된 것도 있죠. 아버지가 사회생활 초년이시고 가장으로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로 지낸 첫 제사였다고 합니다. 월급도 작고 생활비는 빠듯한데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니 상은 많은데 제기나 음식 장만 등 여러 가지로 돈이 드는 것이 빠듯하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형편이 되는 한에서 가까스로 상을 차리고 나니 먼 곳에서 친척들이 하나 둘 도착했습니다. 장손집에서 처음 물려받아 지내는 제사이기도 해서 평소에 왕래가 없던 친척들까지 다 발걸음한 정신없는 날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둘 도착하시고 마지막으로 당숙내외가 도착하셨어요. 인사를 나누시고 제사상을 차려놓은 곳으로 들어섰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차린 상이 너무 초라했는지 당숙은 이따위를 지금 상이라고 차린 거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니 이미 지방까지 다 써서 붙여놓은 상을 엎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이따위로 상 차리지 말라고 하시고는 그대로 차를 돌려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미술품 수집과 판매를 주로 하시고 미술관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고가의 병풍이나 사치품들을 가끔 선물로 보내실 만큼 돈이 많으셨대요. 항상 좋은 것만 누리고 좋은 것만 드시면서 사시다가 사회초년생인 아버지와 엄마가 차려놓은 초라한 상이 너무 가난해서 성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쾌하다고 느끼셨는지 돈봉투도 같이 던지고 나가버리셨다고요.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나 했는데 그렇게 가신 당숙은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당숙 이야기가 왜 나오나 했어요. 그분은 제 머릿속에 항상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셨기 때문에 병문안을 가서도 누워 계시는 것밖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조심히 여쭤봤어요. 혹시 상을 엎은 것에 돌아가신 분들이 크게 화난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아버지는 대답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만취한 상태로 손가락에 담배를 꼽은 채로 주무시고 계셔서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코마 상태로 마주했던 당숙은 지금까지도 혼수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사정 이야기를 물어보니 그 뒤로 그 집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결국 사업이 망해가다가 당숙모님도 돌아가셨고 가정이 이래저래 파탄냈다고 하셨어요. 제사가 옳은 것인지 사는 것에 맞춰 살고 마음으로라도 가끔 기리면 되는 것인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사상을 엎는 행위가 흰머리가 지긋해지신 아버지께는 아직까지 상처가 돼서 더는 불가능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정성이란 정성은 다해 본인을 낳아준 어머니, 예뻐해 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와 증조부모, 그리고 아버지가 얼굴도 모르는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드렸던 아버지를 이제는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죽어서 별 낯이 없다며 항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실 때마다 이제는 별다른 소리 없이 조용히 들어만 드리고 있습니다.